제 이름은 한도연, 올해로 60을 넘겼습니다. 평범한 은행원으로 살아온 세월은 늘 반복되는 출근과 퇴근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지만 가족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했고 새 아이를 얻었습니다. 큰아들 민석, 둘째 준호, 막내딸 서연. 아이들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민석은 총명했고 준호는 성실했으며 서연은 환한 웃음으로 집안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 제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도 갖고 싶던 물건도 모두 뒤로 미루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밤늦게 돌아와 쓰러지듯 잠드는 생활. 몸이 부서질 듯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곧 제 희망이었으니까요.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자라났습니다. 그 사이 제 머리는 휘어졌고 은행 생활도 어느덧 끝에 다다랐습니다. 정년퇴직을 맞던 날, 저는 퇴직금과 함께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좀 쉬자. 책을 읽고 텃밭을 가꾸고 아내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누리며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지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아 아내가 병을 얻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끝내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 집은 놀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부엌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거실 불빛은 켜질 줄 몰랐습니다. 빈 식탁과 빈 의자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빴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바쁜 거지. 나쁜 건 아닐 거야. 그렇게 홀로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앨범을 펼치면 아내와 함께 웃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어린 시절의 사진이 제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실 속의 저는 조용히 늙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웃으며 안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희망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그 희망을 무너뜨리는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기대와는 다른 부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오랜만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큰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에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민석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게 운영비가 모자라 힘들다며 1,000만 원을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꼭 갚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돕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믿었으니까요. 퇴직금에서 돈을 꺼내 민석에게 보냈습니다. 마음속엔 오히려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직 나라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도 민석에게서 돈을 돌려받았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바쁘다는 말, 곧 갚겠다는 말, 그 이상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 즈음 둘째 준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 새 집으로 옮기려는데 보증금이 모자란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또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유는 같았습니다. 부모니까. 시간이 지나 막내 서연까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이 교육비가 필요하다며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미 알았습니다. 이 부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자식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사업이 어렵다며 또다시 추가 지원을 부탁했고, 준호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학원비뿐 아니라 여행 경비까지 슬며시 얹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꺼내던 부탁이 점차 당연하다는 듯 변해갔습니다. 마치 제 통장이 자신들의 몫이라도 되는 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날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정리하다가 저는 멍하니 섰습니다.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여행 한번 다녀올 돈 정도. 숫자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한때 아이들을 데리고 손을 꼭 잡고 걸었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식탁에 앉아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그 물음은 마음 깊숙이 가라앉았고 곧 제 몸마저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었지만 제 마음은 더 깊이 시들어갔습니다. 민석의 사업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던 부탁은 2번, 3번으로 늘었고 그때마다 제 통장은 조금씩 비워졌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느라 버겁다며 생활비를 부탁했습니다. 한때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듯. 막내 서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교육비를 부탁했지만 어느 날부턴가 학원비에 덧붙여 수술비, 여행 경비까지 당연히 말했습니다. 부탁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요구라는 말이 더 어울렸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늘 똑같은 말로 스스로를 묶었습니다. 부모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또 무너졌습니다. 처음 몇 번은 분명 뿌듯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 사실이 위로였으니까요. 하지만 반복되는 순간 그 기쁨은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내어주는 것이 고마움이 아닌 당연함으로 바뀔 때 그때부터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정리하다가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잔고는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여행 한번 다녀올 돈 정도. 그 숫자는 제 눈앞에서 비웃듯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었습니다. 예전엔 민석을 등에 업고 준호 손을 꼭 잡고 유모차에 탄 서연을 밀며 가볍게 걷던 길이었습니다. 앞만 보면 희망이 있었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가슴은 조여들었고 길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의자에 앉았을 때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두운 거실, 차가운 공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그 질문이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건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코끝엔 약 냄새가 스며들었고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 나는 보호자가 있었던가. 전화를 붙들고 아이들에게 연락했지만 끝내 누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공허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보호자 없는 환자로 입원 수속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아야겠다는 냉정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며칠, 저는 수없이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간호사들이 오가며 약을 챙겨주었지만 제 마음은 온통 공허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겨울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그 하얀 풍경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이 어린 시절, 눈 덮인 골목에서 제 품으로 달려오던 모습, 준호가 졸업식 무대 위에서 웃으며 상장을 받던 얼굴,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눈빛. 그 모든 순간에 저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제 기쁨이었고 그들의 미래는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붙들고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 준호, 서연. 신호는 갔지만 끝내 받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소리가 제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보호자 없는 환자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실 복도 끝에서는 다른 환자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와 손길이 오가는 그 풍경이 나와는 너무나 먼 세상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아야겠다. 그 결심이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서글펐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며칠 뒤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역시 혼자였습니다. 차가운 로비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건 누구의 잘못일까?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아이들의 첫걸음마, 아내와 함께 웃던 여행길,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한 저녁 식탁, 모두 제 손으로 지켜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제 곁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들린 건 약 봉지뿐이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식탁 위 휴대폰 화면에는 민석이 보낸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도 좀 부탁드려요.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남은 삶은 이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겠다고. 그 다짐이 제 안에서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퇴원하던 다음 날, 저는 작은 가방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상속을 포기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마지막은 제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집과 예금의 70%는 지역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0%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남겼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구걸하듯 바라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내가 쌓아온 세월의 마지막은 누군가의 희망이 되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낯빛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기부 이야기를 들었다며 따져 묻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가족도 있는데 왜 남에게 다 주시나요?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내어주기만 했다. 그게 과연 가족일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서연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셋은 모여 앉아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외롭고 아플 때 그들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어떤 말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순간 방 안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고 준호는 눈시울을 훔쳤으며 서연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은 안쓰러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의 발걸음은 뜸해졌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문 앞 초인종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겨울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서서히 풀리던 어느 날,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작고 아담한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짐을 줄이고 오래된 집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다짐이 다시금 제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던 날, 집은 작고 오래됐지만 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문과 작은 텃밭이 딸린 마당. 이제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삽을 들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고추 몇 포기, 상추 몇 줄기, 흙을 고르며 손끝에 묻어나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작은 싹이 돋아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목까지 가득 장을 봤지만 이제는 제 목만 준비하면 됐습니다. 작은 장바구니가 가벼웠고 그 가벼움이 제 마음까지 덜어주었습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나이 비슷한 이웃들과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복지재단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도연 어르신 덕분에 대학에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서툰 글씨가 담긴 편지는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식들과의 연락은 뜸했습니다. 가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잘 지낸다. 걱정 말아라. 그 이상은 더 바라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와 웃던 사진, 아이들이 뛰놀던 어린 시절의 모습,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환했지만 이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걱정 말고 편히 쉬어. 세월은 고요히 흘렀습니다. 그러던 늦가을 어느 날 뜻밖에도 민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낡은 외투를 걸치고 버스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도착한 집에는 민석뿐 아니라 준호와 서영까지 와 있었습니다. 어색한 미소가 제게 향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자 따뜻한 차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머금으며 아이들이 무슨 말을 꺼낼지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묻어둔 감정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불안하게 제게 모였습니다. 민석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준호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늘 의지만 했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막내 서연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아이들. 이제는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흘러간 세월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를 미워하고 싶진 않았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마음은 쉽게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다급히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약속합니다.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렴.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너희에게 기대하지 않을 거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풀리지 않는 미안함과 거리감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가에 앉아 스쳐가는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준호에게서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목도리 하나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따뜻하게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목도리를 목에 감아보았습니다. 분명 따뜻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어졌지만 완전히 가까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그 안에는 씻기지 않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오가는 안부와 작은 정성.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저는 창문을 열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 살자. 그것이면 충분하다. 가족은 여전히 가족이었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내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딘가 찝찝한 거리감을 남긴 채 그러나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조용히 이어져 갔습니다.